533페이지 가시면 이제 3방식 6방법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자, 이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하나씩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감정평가의 절차라든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과정은 이제 프린트 위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533페이지의 원가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1, 2월 달에는 그 원가법에 의의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 특징 부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가 방식에 가액을 산정하는 게 원가법이죠. 원가법. 가가 들어갔잖아요. 가액입니다. 그죠? 원가법, 원가액. 자, 그럼 얘는 산식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구하냐? 원가법을 적용시키는 거는 삼각자산에 적용시키잖아요. 삼각자산. 그래서 건물입니다. 건물은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조달원가라는 건 다시 생산했을 때 원가예요. 자, 이 시판주계가 감가가 돼서 금이 갔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만들었을 때 원가가 이제 재조달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요. 감가 누계. 그래서 그 적산 가액이 이제 시상가액이죠. 적산 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빼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감가 수정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감가 삼각에서 따왔긴 했지만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이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연수를 경과 연수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가치 이제 잔존 연수를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나온 연수를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럼 매년 100원씩 감가했다고 봐봐요. 다시 만들었을 때 원가가 만약에 얘가 칠판 두 개가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에서 감가 누계액은 100원, 100원, 100원이 누계됐잖아요. 감가 수정액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럼 300원을 뺍니다. 그 물건이 이제 가액을 나와서 그 700원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로치기 나오냐면 중요한 건 재조달원가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재조달원가에 자 1번 감가 수정을 하여 2번 그 다음에 가액을 산정한다. 요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가볼게요. 자, 원가법이란 재조달원가 동그라미 감가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여기까지. 자, 거기까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은 기준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자체를 항상 명시하고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그 내용을 3, 4월 달에 가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적용 대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게 건물, 구축물, 건설기, 항공기, 선박, 삼각자산에 적용되죠. 그래서 기계 같은 재생산, 재취득할 수 있는 물건의 평가에 적합하다. 자, 특징합니다. 건물, 기계, 재생산이 가능한 삼각자산과 시장성이 없는 공공용 부동산. 아까 시청 같은 공공용 부동산은 원가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 원가법은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사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자,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조동지와 매립지입니다. 자, 조동지와 매립지는 토지는 원래는 비교 방식으로 갔지만 이 조동지와 매립지는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여기 또 매립했었거든요. 그럼 거래됐던 사례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서 원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동지 매립지 같은 거는 토지지만 또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 평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제도원가를 감가수정액을 파악하는데 제도 수정을 파악할 때 또 기술적인 제한이 있으며 자, 이건 비용성을 갖고 따졌죠. 비용성, 만드는 비용성을 따졌기 때문에 또 시장성,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 된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은 자, 544페이지입니다. 544를 가시면은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에서 이제 가격을 구하는 자,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 거래를 사례를 비교한다. 그죠?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럼 이도 이제 정의가 중요한데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 거래사례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이겠죠. 자, 그러면 이 거래사례를 가져온다는 거는 동의수급권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수급권에서 가져가요. 동의수급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상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먼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뭐 강남역이다 라고 한다면 강남역에서 내가 구하려는 대상 부동산이 있다. 그럼 사례와 비교한다. 사례와. 근데 없다. 동의수권이 유사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죠. 대상은 속해 있지 않으나 우리가 동의수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 역삼역 가서 또 대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역 가서 이제 그 사례를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럼 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비중가액이라는 거는, 자, 비중가액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합니다. 비중가액을 구할 때, 자,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있어요. 자, 그 우리가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죠. 사례 가격이라고 하죠. 사례 가격.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대 사례가 아니니까 이건 거래 사례입니다. 거래 사례라는 걸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시지계면이라고 암기하라는데, 자, 형이 동생한테 넘겼어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죠. 사정보종이라고 들어가 있죠. 사정보종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전 거래요. 그럼 시점이 다르죠. 그럼 시점을 수정해야 되고요. 시점을 수정해야 되고, 또 지역이 유사지역이 있다면 지역요인을 비교합니다. 자, 지역요인 비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이따 해드릴게요. 지역요인 비교와 또 개별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앞쪽에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 가치형성 요인 비교거든요. 가치형성 비교인. 그래서 법에는 이걸 두 가지를 가치형성 요인을 비교한다고 나가거든요. 비교. 그다음 이제 면적까지 틀리면 곱한다. 그래서 이제 앞쪽을 따서 사시지계면을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조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법조항에 나와 있는 개념은, 자, 들어갑니다. 일단 거래 사례가 나와야 되고요. 거래 사례. 첫 번째, 사정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치형성 요인 비교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가액이 산정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동그라미 비교해서 이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가볼까요? 그러면 적용 대상은 자동차 같은 거, 아파트, 주택, 동산, 가수원, 상장주의, 상장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있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징을 보시면 실제 매매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이 있어요. 실질적이고 우리가 실증적이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는 공공용 부동산 등의 물건에는 적용하기 좀 어렵죠. 그죠? 공공용은 원가 방식으로 가야 되죠. 원가법. 이게 잘 나오는데 극단적인 호황 불황계 매매 사례는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1년 전이 좀 호황인데 지금 불황일 수도 있잖아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사시지계면이라는 자체의 평가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좀 주목구시 가격 편차가 더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임대료를 하게 되면 또 필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임대료에서는 여기를 이제 제가 아예 가구 여기를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563페이지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또 적어야 되니까요. 563페이지 미리 예습을 해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임대사례는 이걸 임대료만 고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비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가 아니라 임대사례를 가져와요. 자, 이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자,
뒤에 임대 사례가 있고요. 사정, 부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 비교 똑같죠. 임대료를 갖고 따진다. 그래서 요 산식만 미리 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익 환원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550페이지입니다. 야,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의 임대료를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수입 방식입니다. 자, 수입 방식의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가격.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이번 과정은 550페이지 가시면은 그 의의하고 그 적용 대상 및 특징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우리가 수입 방식이고요. 가액을 산정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거든요. 수익을 가액으로 좀 환원해 달라 라고 해서 가액을 판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산식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의 중요하고요. 이건 또 어디에 적용되는지, 또 이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건 이제 산식이 거긴 안 나왔는데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넘기시면은 552페이지 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갈게요. 자, 552페이지 식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거는 자, 수익환원법은 가액인데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이 임대료가 얼마만큼 나오는데 이걸 가격으로 환원하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 가액이라는 거죠. 수익 가액. 그러면 장래, 그냥 순수익이 아니라 장래 순수익입니다. 그 식 있죠.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이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할인율하고 좀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 와서 파란 색깔의 의로 가겠습니다. 그럼 장래에 대한 그 순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체 순수익이 있고요. 특히 요거 순영업소득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왜 가공기 유용순에 대한 순소득을 구하는 것까지가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영업에 대한 걸 보셨잖아요. 자, 그럼 순수익이 될 수 있고 그 순수익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미래의 현금 흐름. 그 법에서는 순수익은 자, 매년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매년. 그래서 한 해 그 한 해에 대한 소득이 똑같이 그냥 2천만 원씩 계속 나와준다는 가정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환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환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미래의 현금은 한 해에 대한 2천만 원이 아니라 매년 매기간 그 소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표현을 할인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할인. 그래서 자, 이건 찾으실 게 일단은 장래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 찾고 미래현금 찾고, 자, 환원한다, 할인한다, 그 다음에 가액을 산정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수익환원법 갑니다. 장래 산출, 장래 동그라미,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을 환원, 할인하여 대상물을 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운영해 볼까요? 적용 대상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나 우리가 이 어때요? 임대용 부동산이죠.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영업권 들어갔잖아요. 기업가치 평가는 다 수익환원법이죠. 수익성 자산의 평가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가 건물 같은 건. 근데 기업용은 이제 그 삼성 사업 같은 것도 평가를 하긴 하거든요. 수익성 부동산의 평가를 하고 장래 수익을 예상해서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논리적인 평가죠. 우리가 항상 그 부동산이라는 가치라는 걸 매기는 거는 평가사가 장래액을 현재 가치로 매기기 때문에 얘가 부동산 가치의 가장 본질적인 거에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거라는 거죠. 논리적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똑같은 물건을 새 거 드릴까요? 헌 거 드릴까요? 그럼 새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신규, 그러니까 오래된 부동산도 수익만 많이 나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신규 오래된 부동산이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이라도 장래 수익이 예상된다면 그 가격은 높게 평가된다는 거죠. 자, 시장은 불안전할 수도 있어요. 불안전 시장의 수익과 환원율을 파악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가액을 산정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의의만 가시는데 56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액이죠. 그럼 561페이지 가시면은 자, 임대료예요.
임대료. 자, 적산법하고 수익 분석법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도록 하죠. 자, 임대료입니다. 자, 임대료는 우리가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을 쓰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는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인데, 자, 원가 방식을 쓰는 거는 임대료는 적산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적산을 쌓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의의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15억인데 갑돌이가 지금 1억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를 다 못 사죠. 그래서 만약에 5층만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평가사한테 얼마의 임대료를 받았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럼 1억이라는 자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어떤 투하 자본이고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 방식이에요. 자, 1억을 우리가 이걸 기초 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초 가액. 그럼 당연히 이율이 있어야겠죠. 기대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건 임대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경비를 더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지 경비를 가산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산 임대료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적산 임료라고 하죠. 적산 임료는 임대료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기초가격이 만약에 1억이고 계산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만약에 5%다. 5%는 10%의 반이잖아요. 1억에 10%는 1000만원이니까 반은 500만원이 되겠죠. 자, 여기다 경비를 더합니다. 자, 은행에 맡기면 경비는 안 더하지만 이건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비는 경비가 은행에서는 안 나오지만 얘는 경비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더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이다. 그러면 7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의 가겠습니다. 자, 얘는 적산 기기필로 암기하세요. 적산 기기필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적산 기기필 적산 임대료는 기기필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정비를 더한다. 자, 적산법입니다. 그래서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편한 게 563페이지 가시면 임대사례 비교법을 했죠. 그 다음에 잘 출제되진 않지만 564페이지 가시면 이제 수입 분석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법을 이용하고요. 수입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수입 분석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은 그냥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비교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럼 수입 방식입니다. 자, 수입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수입 분석법이라고 하거든요. 수입 분석법. 자, 그럼 이거 산식 중요합니다. 또 밑에 가시면 수익 임료가 임대료예요. 임료.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순수익에다가 필요지경비를 더하거든요. 순수익에다가 필요지경비를 더한다. 항상 경비를 더해요. 임료는. 근데 주의하실 게 이 순수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입 방식은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을 적용하죠. 그러면 자, 기업용에 대한 부동산의 순수익과 자,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이 달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학원 근처도 다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럼 임대용 부동산 순수익을 많이 평가하죠. 그러면은 임대수익에서 경비를 빼겠죠. 근데 기업용 부동산의 순수익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들어갑니다.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봤을 때 자, 지금 만약에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이 여기가 들어갔다면 이 안에 임대료가 포함돼서 또 구하는 순환 논리에 빠져요. 그럼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은 안 쓴다는 거죠. 이 방식은 안 쓰고 삼성 사업 같은 기업용 부동산을 씁니다. 근데 자, 삼성은 엄청난 매출액이에요. 우리나라에 거의 그 모든 그 수익을 다 창출하죠. 거의.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그룹이 전자 자체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마진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다 평가를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업용 부동산을 가정으로 가자는 거죠. 기업용 부동산의 매출액은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을 할 때 경비가 나간다. 그걸 수익임료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이 기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 밑줄 나오잖아요. 에 의하여 산출한 총수익이 나오죠. 자, 얘는 환원이 아니라 분석이 나옵니다. 수익 환원이 아니라 분석. 총수익을 분석. 총수익이 총 매출액입니다. 분석해서 일정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에 자 필요한 경비를 더했죠. 그래서 경비를 더해서 구한다. 자, 씩 했고요. 구하는 방법은 어떻죠? 일단 적용을 가지면 일반 기업 경영에 대한 기업용 부동산만 적용되지 주거용이나 상업용, 임대용 부동산은 안 되거든요. 이 상업용이 임대용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기업 경영의 순수익은 삼성의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 원가, 판매비, 인반 관리비, 정산 운전 자금 등을 차감해서 경비를 뺀다는 거죠. 임대를 평가하는 공통적으로 필요적 경비를 반영한다. 자,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공시지가 기준법을 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있냐면은 비교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우리가 따로 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제가 특강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좀 강하게 갔기 때문에 자, 그건 이제 조금 강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시지가 제도는 특강 때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 3시간이죠. 3시간 동안에 제가 그 굉장히 자세히 2시간인가? 2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549페이지 가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549에요. 자, 이게 비교 방식이거든요. 비교 방식. 그러니까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뀝니다. 왜? 자, 이 거래사례가 신뢰가 안 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 그러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전체적인 걸 좀 다 볼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고 뭐 뒤에는 문제가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풀기는 좀 그렇고요. 이론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토지가 우리가 이제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토지가 한 3천만 필지가 있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개별 토지를 매기려고 그래요. 개별 토지를. 자, 그럼 개별 토지를 매기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토지 가격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냐.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해요. 자, 이게 50만 필지를 끄집어내서 가장 대표적인 걸 선정하죠.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거든요. 감정평가사. 그럼 산정을 해서 가격이 10,000원이 나왔다. 그럼 다른 감정평가사가 이 표준지에 대한 이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 그래서 보통 이 공시지가는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는 업무는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을 가자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자. 자,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입니다. 내가 토지 가격을 매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비교 방식이 사시지계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럼 비교 표준지를 가져오죠. 그래서 저기 10,000원이라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으니 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공시지가에 가지만 이 10,000원을 매긴 거는 적정 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가치라고 하는데 이 공시법에서는 적정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죠.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정 보정은 필요 없고 그거만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 비시지계획으로 하는데요. 시점 수정. 자, 시점은 다를 수도 있죠. 공시기준이라고 그 기준점하고 지용요인 그 밖의 개별 요인 지용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이죠. 그 밖의 요인 보정 곱하기 그 밖의 요인 보정.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신 거거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시지가기준법은 법이 달라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해요. 그 비교 표준지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한다. 그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 자, 그래서 비시지계 그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참고로 갈게요. 여러분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적정한 실거래가, 이따가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실거래가라는 자체는 이게 아주 적정한 거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때는 거래사례비교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사례비교법 갈게요. 자, 그럼 감정평가업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매우 곤란한 경우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건요, 도시지역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만 체크하세요. 도시는 빨리 바뀌니까 3년, 그 밖의 지역 5년. 이 거래가격 중에서 인근 지역의 집가수를 고려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밑에 비시지격이잖아요. 자, 그럼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자, 대상 토지의 용도, 지역, 이용사항,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만약에 인근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지는 동일수권의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또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시점 수정이에요. 자,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에 집가변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1번 같은 용도 지역에 집가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포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집가 변동, 이용사항 집가 변동 또는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 자, 2번에다 배워쳐보세요. 집가 변동률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닐 때는 한국은행에 자,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합니다. 통계청이 아니에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죠. 생산자 생물이라고 하면 되세요.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상승 적용한다. 그래서 집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른 생산자 물가상승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용요인, 개발요인, 그 밖의 요인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게 넘겨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출제 빈도가 높은 게 567페이지요. 마지막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67페이지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67페이지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래서 감정평가의 순서, 그 다음에 기본 사항의 확정,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게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는 고 제18조가 나왔고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감정평가 시험 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대상 물건의 확인도 마찬가지로 넘기시면 이것도 규칙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포함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박스 친 거거든요. 우리가 이 파란색 친 거거든요. 그 정도만 우리가 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감정평가의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자, 567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의 절차. 순서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시험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 나온 게 감정평가의 의뢰는 안 들어갑니다.
평가의 의뢰라는 건 절차에 없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앞자만 따볼게요. 먼저 기본적 사항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인을 확정하거나 감정평가 목적, 대상 물건 확정, 기준 시점 확정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처리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물적으로 확인해서 뭐 소재지, 뭐 면적, 구조, 또 권리 형태는 뭐 권리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상 물건의 확인입니다. 대상 물건의 확인.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정리하는 거죠. 뭐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 그 다음에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지역과 개별이 있잖아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료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먼저 수집하죠.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검토하겠죠. 그런 거. 자료 검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수집하고 검토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뭐죠? 자, 감정평가 다 적지 않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감정평가인데, 자, 마지막은 감정평가의 방법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선정하는지, 자, 좀 전에 배웠던 뭐 원가로 갈지 비교로 갈지 수익 방식으로 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가액을. 그래서 감정평가의 방법을 먼저 선정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게 다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요 순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지선다로. 그래서 기초 다지자, 기초 다지자로 본다면 어차피 이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처리 계획, 그다음에 디귿, 지읒, 지읒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만 한다면 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평가의 절차는 평가 의뢰는 안 들어간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추천하는 건, 자,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가 미는데 기본적 사항이 확정입니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자, 그래서 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인과 협의해야 할 다음에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단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의뢰인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자, 의뢰인과 협의해서 할 사항이니까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 필기도 좋습니다. 대상 물건은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복합부동산인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 아니면 복합부동산인지를 물건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겠죠. 감정평가 의뢰. 그래서 감정평가의 목적을 봅니다. 이게 어떤 세금을 내는 목적, 과세 목적인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목적인지 그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목적이 끝났으면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앞쪽에서 감정평가의 평가인지 기준되는 날짜를 얘기하죠.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감정평가의 조건, 감정평가의 조건을 보는 거죠. 자, 조건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소유권 전체를 보느냐, 소유권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일부를 권리를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으면은 우리가 기준가치라는 걸 보거든요. 기준가치의 정의. 기준가치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우셨지만 비교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원가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지는 정의를 내리죠.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 받고 용역에 대한 사항을 이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수료와 실비를 또 내겠죠. 수수료와 실비. 자, 그럼 필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공시지가라는 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조사 여부도 안 들어갑니다. 실질조사 여부.
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재밌게, 제가 이제 의대에 갔어요. 의대. 뭐, 현재 샌프란스대 의대에 가갖고, 샌프란스 병원에 가갖고, 제가 이제 내과 가서 감기 좀 합니다. 제가 목이 좀 메이거든요. 그래서 목감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가 저한테 자문을 해서 목을 좀 줄이라는 거죠. 그럼 저한테 이제 처방을 내리면 전 수수료와 실비를 또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대상 물건 확인했죠. 확인. 자, 그럼 실질조사를 통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평가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번 다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실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경우에는 실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뭐 염리, 뭐 천재지변, 전시, 사변, 법령에 대한 제한 등 물리적 접근 곤란한 등 실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거나 유가지권 등 뭐 대상 물건의 특성상 실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것까지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란 색깔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실질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실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반드시 해야 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감정평가의 포함서의 포함사항은 그냥 감정평가서 작성이라는 자체가 감정평가업자는 법 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건 뭐 우리가 기준 시점, 조사 기간 및 뭐 감정평가서 작성일이지 여기까지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평가시험제. 자,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그 전 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절차는 감정평가 의뢰는 안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의 확정은 의뢰인. 자, 어때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이라는 것은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실천적 작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첫 단계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의뢰인 들어갔고요. 대상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복합부동산인지. 자, 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과세 목적인지 토지 보상 목적인지 기준점을 정하고요. 감정평가의 조건, 소유권 전체를 볼지 일부 권리를 볼지 기준가치, 이걸 비교로 갈지 원가로 갈지 수익을 갈지 가치를 또 정의하는 거고요. 자문 수수료를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실질조사나 실질조사 여부라든지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건 안 들어가죠. 공시지가를 여기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실질조사의 여부를 여기다 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의대에 가갖고 자, 이 의사한테 감기, 목감기 이렇게 합니다. 감기가 나왔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기준점,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가치, 그 다음에 자문 용역을 저한테 자문을 주면 제가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기 그러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실질조사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1,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3, 4월 달에 가시면은 3, 4월 달에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가격 공시는 제가 특강 때 조금 자세히 나갔습니다. 동영상에 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3, 4월 달에 가시게 되면 이제 심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은 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총론서부터 갈 건데요. 또 프린트는 나갈 겁니다. 문제가 좀 다른 걸로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중간 또 구주니까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프린트 위주로 가셔서 감정평가의 앞쪽 부분 가치의 재원칙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 분석 뭐 이런 부트에 좀 점수를 따시고요. 그 다음에 3방식 6방법이라는 자체는 특히 공시지가 기준법은 제가 마스터를 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 빼고 그 자체를 조금 더 깊숙하게 갈 겁니다.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제 1, 2월 달에 하고요. 3, 4월 달엔 좀 제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가는 걸로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3방식 6방법이라는 이제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분소법은 세부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 철저히 3, 4월 달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마치고요. 다음에 3, 4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